네, 오늘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연결해서 개혁신당의 공천 문제 나아가 총선판 전체를 한번 둘러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네, 개혁신당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안에 가서 예, 이렇게 예. 쭉 둘러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뭐 가서 보니까 처음 생긴 정당이고 이거 처음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기존 정당과는 많이 좀 성격상으로 다른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예. 그러나 뭐 지금서부터 하여튼 계속해서 이 선거에 대한 준비를 해가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어떤 인력 풀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위원장님? 뭐 이 인력 풀이라는 것은 뭐 지금 아주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는 좀 역부족 혹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뭐 역부족이라는 게 보기에는 지금 뭐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에 과연 공천 신청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공천 신청자도 뭐 상당수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허. 그 뭐 사람 채우는 일 자체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얼마나 이제 그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력을 가져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재 영입 1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의 김범준 전 부산대 특임 교수를 영입을 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는 걸까요? 뭐 인재 영입이라고 구태여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이 공관위원장으로 간 다음에 본인이 찾아와서 이 개혁신당에 입당하겠다고 예. 그래서 어저께 입당하는 과정에 제가 가서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 화성을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예.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혹시 예. 이준석 대표에게 단독 판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의 좀 권유가 있었던 겁니까? 지난주에 금요일쯤 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어요. 네. 뭐 어디를 가야지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의논을 좀 했는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택한 동탄이라는 데가 주민들의 연령이 아마 가장 낮은 그러한 지역일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거기를 갖다가 선택을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아마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앞장을 서서 이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만이 다 같이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에서 동탄으로다가 주말에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뭐 당연한 거죠. 그동안에 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 분석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본인이 그리고 그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거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기 위원장님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보고 어쩌면은 뭐 과연 당선이 되겠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큰 정당의 후보들은 이미 정당에 고정적인 지지표가 있으니까 여론조사라면 많이 나오는 거고 지금 처음 출발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출마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론조사가 초기에 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당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준석 대표의 화성을 출마는 다른 뜻으로 하면은 대구 포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혹시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도 대구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그 전남 순천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고요. 지금 네. 보도로 보면 또 그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오산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화성을 택하기 때문에 네. 그 인접 선거구니까 거기서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오산 얘기가 난다고 봅니다. 그럼 본인의 의지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본인의 의지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허은하 의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봤는데 네. 본인이 지금 어디가 가장 적절한가 생각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 뛰고 있고 그 옆에 뭐 이현우 의원도 있고 뭐 양양자 의원도 지금 네네. 용인 뭐 네. 갑에 뛰고 그러고 보니까 거기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서 선거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은 그걸 두고 반도체 벨트 이렇게 명명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언론이 뭐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벨트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였죠. 근데 좀 어떻게 냉정하게 봤을 때 개혁신당 후보 지역구 출마자 가운데 한 몇 명 정도가 당선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지금 미리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력을 이 국회에 들여보내가지고 한국 정치의 변화를 갖다가 미래를 위해서 할 것이냐는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네. 미리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몇 번의 어떤 이 판 요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7, 8일 남은 것 같은데 선거 기간에 예. 뭐 사실 선거 시작을 해가지고서 2주일 동안 2주일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리서 뭐 어느 당이 어떻고 어떤 당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 성급하게 안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의 공천 문제가 거의 정치 뉴스를 지배하다시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신당 이야기도 거의 그러니까 잦아들었고 보도도 많이 안 탔는데 아무튼 그걸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양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양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남의 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이러고 그 얘기한다는 게 나는 실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천이 어떻게 되든 간에 최종적인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유권자가 과연 그 공천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공천 자체에서 무슨 언론은 상당히 흥미롭게 그걸 갖다가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공천이 일단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냉정하게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잘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동안에 두 정당이 서로 이전 투구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 정치가 지금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다고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갖다 그동안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가 계속해서 일반 국민이 미래를 보고서 끌고 갈 것이냐. 저는 보기에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사회 여러 가지 현상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처해 있는데 지금 보수정당이 10년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이 10년 이렇게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풀리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과연 유권자가 그와 같은 이 정치 형태를 갖다 지속해서 국가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것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동을 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재와 같은 정치 상황을 갖다가 변화를 시킬 거냐, 그건 네. 오로지 저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제 선거 구도와 관련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거대 양당 독점 구도라고 하는 이 구도 자체가 좀 깨져야 된다, 구조가. 네. 이렇게 되면은 벌써 윤석열 정권 심판인 이런 것보다도 정치 혁신이라는 게 더 우위에 올라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닌가요?
아니, 저희, 사실 선거에서는 집권 세력에 대한 소위 평가를 갖다가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적이고, 네. 그 평가한 다음에 봤을 적에 그러면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가 잘못하니까 야가 같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문제가 지금 과거의 경험을 봐서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입을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여튼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유권자께서 잘 판단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도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 추세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 표심에까지 연결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는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론조사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파열음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지층에 좀 이완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던데 이것도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 공천이 다 끝나고 나서 막상 선거에 돌입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자기네들 말대로 자기네들은 혁신 공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한 형식 공천을 국민들이 제대로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어차피 이제 그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거대 양당 말고요. 네. 이 조국 혁신당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조국 혁신당. 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례와 관련해서는 또 개혁신당과 또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조국 혁신당의 성적표는? 제가 보기에 뭐 조국 혁신당이라고선 특수성을 가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조국이 뭐 이 진보를 대변하는 사람처럼 돼 있어가지고서 예. 그 사람이 소위 진보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매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개혁혁신당이 지향하는 바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지션이 다르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저희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단 목표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20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당선자도 여러 명이 나와야겠지만 또 비례해서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례 의석이 47석에서 또 한 석 더 줄어서 46석으로 줄어버렸는데 예. 파이는 오히려 줄었는데 이걸 지금 나눠야 되는 정당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뭐 비례의석 한 석 줄은 자체가 지금과 뭐 크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아주 치열한 비례 경쟁 구도에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선전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은 지금 현재보다 뭐 지지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으로 해가지고서 예. 가급적이면 많은 의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 킬러 컨텐츠가 뭐가 될까요, 위원장님? 조국 개혁신당의 네? 개혁신당의 킬러 컨텐츠는 뭐가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핵심, 그러니까 저기 그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일 수도 있고 공약일 수도 있고. 그럼 뭘까요, 그게? 제가 늘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권자가 현재 정치 상황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보느냐, 현재 정치 성향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가 그래도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과거의 경험치에서 저는 유권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가 밤낮 똑같은 형태의 수표 성향을 보여가지고서 나중에 뭐 투표를 잘못했느니, 뭐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다 표시한다느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떻게 각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 개혁 신당의 소위 선거를 결과하는 결정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오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 거대 양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제의식 이건데요. 네. 지금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개혁신당의 선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 포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유권자가 뭐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갖고 투표를 안 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사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소위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권자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봤을 적에 네. 충분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 쉼표를 찍고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라 예. 정계의 원로로서 한번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나 그 민주당이나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당내 주축 세력, 주류가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되고 교체가 되는 이제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선거가.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당의 지배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뭐 선거가 끝나고 나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배력은 변치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또 우리 김정무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권력의 생리라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것 같으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하는 역할이 선거가 끝나고서 그대로 지속이 되리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동훈 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은 다시 조정되면서 약간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선거가 끝나고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해외로 뭐 공부를 가든지 네. 이거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될 텐데 예. 그다음에 당을 떠났을 것 같으면 뭐 별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상당한 성과를 내도 그 한동훈 위원장이 떠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선거에서 성과를 갖다가 냈을 적에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에 남아서 당을 갖다 지휘하는 위치를 확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아무튼 그래도 가장 축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도 뭐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무시하고서 지금 여당이 움직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인데요. 이 공천 파열음의 축을 지금 다수의 언론은 이른바 친명대 그러니까 친문 내지 비명의 갈등 내지 배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던데 위원장님의 진단은 어떤 걸까요? 뭐 지금은 하여튼 일단 이재명 씨가 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공천 과정에서 뭐 친명의 유리하게 아마 공천이 이루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과연 선거를 승리로 이끄느냐, 승리로 못 이끄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낸다면 이재명 대표 이제 당 지배력은 당연히 강화가 되겠지만 네. 정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설령 어떤 의원 다수가 친명 성향으로 그러니까 포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선거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그 대표가 그 자리를 갖다가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주 그냥 어차피 이제 생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그러니까 당적 변경 있잖아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본인들의 자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당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갖다 향응했던 사람이 네.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정치에서 물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이 우리나라는 과거서부터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엊그제까지 상당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공천 탈락으로 해서 당적을 바꿔서 딴 데로 가고 그 아주 보기 참 네. 딱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렇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공천관리위원장 끝내시면
예. 그다음에 어떻게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맡으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당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전 당이 결정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가서 판단할 건데 예. 뭐 아직은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공청위원 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혹시 그 다시 원내에 진출할 생각 없으세요? 네? 원내에 다시 진출하실 의원으로서 원내에 진출해서 역할하실 생각 없으세요? 조금도 생각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과거 보건사회부 장관도 지내셨잖아요, 위원장님. 예. 지금 의대 정원 둘러싼 갈등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정부의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의과대학이 정원 문제는 좀 신중하지 못한 판단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가? 의사라는 의사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직업 아닙니까? 네네. 그런다면 의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에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직원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의학 교육이 될 수 있겠는지 이런 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과거서부터 좀 이렇게 의사의 소위 수요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잘 적응을 해왔을 것 같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이 없는데 네. 뭐 갑작스럽게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의사가 숫자가 적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이 뭐 의료 혜택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급작스러운 판단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2,000명을 갖다 늘린다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소동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혹시 그게 선거 영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치 선거 바로 직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장기화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타협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 정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정부와 의사단체와 강대강 대결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국민들이 저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이러한 강대강이 계속 지속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결국 와서 손해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먼저 합리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의대 정원 규모부터가 일단 다시 조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맹목적으로 나는 2,000명을 정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총선이 끝나기 전에 정부가 그걸 재조정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 이 대국민 상대로 해서 강력한 소위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네. 거기에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 낭중의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문제를 풀 당사자는 정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니까. 네. 정부가 풀지 않고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